안녕하세요. 네, 유통관리사 2급 상권 분석과 유통 마케팅을 강의하는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유통관리사 2급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상권 분석과 유통 마케팅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일단 상권 분석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권 분석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목적으로 간단하게 OT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통관리사 2급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뭔가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질문사항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해커스 금융 홈페이지 안에 그 교수님께 질문하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다가 그 업로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드리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학습 Q&A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해커스 유통관리사 2급 한 권으로 합격 이론 플러스 최신 기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진행할 거고 이번에 해커스가 처음으로 유통관리사 쪽에 출간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진행할 텐데 일단은 뭐 물론 제가 쓴 교재 그러니까 뭐 이 과목과 3과목은 제가 쓴 교재이긴 하지만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 권 가지고 준비하시면 유통관리사 2급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전혀 문제 없을 거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유통관리사 2급 같은 경우 이제 과목 및 평가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모두 4과목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4과목이 1과목이 유통 물류 일반 관리, 2과목이 상권 분석, 3과목이 유통 마케팅, 4과목 유통 정보라는 4과목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상권 분석과 유통 마케팅 2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1과목은 25문항, 2과목은 20문항, 3과목은 25문항, 4과목은 20문항의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 들어가 있긴 한데 어차피 교재 목차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뭐 평가 항목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사실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과목 및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영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 과목인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세 챕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연도별로 어떤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이 출제 비중 자체를 가지고 뭐 한 주에 힘을 빡 줘야지 이런 거 안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요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유통관리사 2급 합격하시는데 정말 적은 노력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적은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은 노력으로.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수석이 목적이세요?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시면 돼요. 합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격을 달성하는 것을 작은 노력을 한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 취지에 맞게끔 제가 교재도 만들어 드린 거고 강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작은 노력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합격한다.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시면 그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되냐면 일단 어떻게 이 유통관리사 2급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출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문제 은행식의 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은행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라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보관하고 있는 문제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으로 문제를 삭제하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문제를 추가하기도 하면서 이 문제 은행을 유지를 합니다. 물론 삭제 쪽보다는 추가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만들어지면 매번 1년에 3번 시험 보니까 시험 때마다 여기서부터 아까 보신 각 과목별 문항 수대로 발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은행식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 은행식 출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랜덤하게 이제 문항들을 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문제가 뽑혀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은행식 출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관리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이론 중심보다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들을 많이 보냐면 시기에 나와 있는 유통관리사 교재들을 보게 되면 이론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 공부하래. 그럼 뭐 공부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또 막상 시험 들어가보면 안 나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정말 확실한 것만 정리하시는 거 거기다 추가적인 내용들 물론 있겠죠. 그리고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보완해 나간 형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신 거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만 정리하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얹어 가신 형태. 예, 그게 바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많이 확인하시는 형태로 공부하시는데 유통관리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예, 그냥 기출문제 역시 그냥 공부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은 여기서 추가로 정리한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미 아까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유통관리사 2급 시험 목적으로 모두 4과목을 시험 보셔야 되고요. 그 4과목을 이제 물론 이제 교재상으로 각 과목별로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목들을 보면 역시나 오버래핑되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거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1과목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이 뭐 2과목이나 3과목, 4과목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2과목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이 1과목, 3과목, 4과목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과목 구분 없이 전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어느 과목이든지 그 내용이 나오면 맞춰서 문제를 푸신 형태. 그래서 사실 뭐 시험 형식상으로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모르겠어. 딱 문제 봤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문장 잘 읽어보시면 문제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정답이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면 이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테크니컬한 측면들이 되긴 하는데 그런 테크닉을 좀 가지고 계시면 역시나 득점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득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합격만 하시면 되는 시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관리사는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고요. 요거 이제 어떤 테크닉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문장을 읽으면 상적 이거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보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으로 되는 보기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거 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설마 이것만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문장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테크닉들을 구사하시면 역시나 정답에 접근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키워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이게 단초를 만들어 주냐면 영어 단어들이요. 예. 영어 단어들이 단초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그 보기에 들어간 영어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들을 좀 유추하면서 문장들 해석하시는 것, 그거 역시 분명히 문제를 푸시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게 되면 생각보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영어 단어 같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유추해 보시면 키워드 같은 것들 유추해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수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 유통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 숫자를 너무 싫어하시죠. 예, 소위 얘기해서 수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 문제들을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계산 문제 일단 뭐 제 1과목과 4과목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2과목과 3과목을 보게 되면 물론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반복적인 출제예요. 예, 반복적인 출제니까 그 반복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계시면
그냥 또 나오면 또 풀시면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이 얘기 드려요.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 문제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요. 사실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계산 문제,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계산 문제도 풀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통관리사 2급 공부하시는 요령들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한 번 보고 끝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역시나 사람은 이제 반복이라는 거, 회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만 보면 답이 몇 번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답을 외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예, 일단 유통관리사 시험의 특성상 예, 답을 외우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답을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공부하실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냐면 답을 떠올리시면 이게 답이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게 왜 답이었지? 그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문제를 푸시는 느낌일 테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기출문제들을 계속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그냥 답을 외워버려서 이게 답이지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 있을 거라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러기 좀 아쉬우시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이 답이 이거였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이유를 생각해 보셔서 그 이유를 떠올리시면 그 문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려서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2과목인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들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제1장 유통상권 조사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고 이제 역시 양이 좀 많으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 유통상권 조사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로서 제1절 상권의 개요와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상권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역시나 상권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러한 유형에는 어떤 것도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상권,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상점 또는 점포, 상업 중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범위의 의미는 그러니까 권력이 미치는 범위, 그게 바로 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의 정의 보시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의 범위, 여기가 상업활동의 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범위가 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포가 고객을 접객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상권에 대한 정의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들 범위. 그래서 상권은 범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 인지해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권의 구성 요소는 역시나 공간 개념과 소비자가 있다. 공간, 역시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상권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권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역시나 뭔가 유형,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눌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지 않을 거예요. 뭘 가지고 나눌까요? 기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유형적으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목적에서 이제 각각 기준과 결과들이 계속 열거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그중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몇 가지만 좀 뽑아둔 형태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형태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점포의 이용 고객 기준 또는 고객의 흡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권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권은 1차 상권과 2차 상권과 3차 또는 한 개의 상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차 상권은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을 포함한다. 2차 상권은 1차 상권의 외곽의 위치, 1차 상권의 고객들에 비해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다. 3차 상권 또는 한 개 상권, 동일한 사실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1차 상권과 2차 상권을 제외한 잔여 지역 상권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점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역시나 가운데 점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점포 주변으로 하나의 범위가 형성됐고 이게 바로 1차 상권, 그 다음이
2차 상권, 그 다음이 3차 상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려 놓으시면 진짜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크게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또는 한계 상권에 대한 개념들 잡아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권 수용 범위에 따라서 광역 상권과 지역 상권 나눠지고 있다. 그냥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권의 개폐성에 따라서 개방형 상권과 폐쇄형 상권 나눠질 수 있다. 그냥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지금 그 장표가 교재님들 그대로 따드린 게 아니라 또 교재에서부터 또 좀 더 중요한 것들만 따로 발췌해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역시 교재랑 좀 같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거주지와의 관계성에서 회돌이 상권과 막돌이 상권 같은 것들 역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으로 하나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포켓 상권 또는 항아리 상권 또는 독립 상권, 다 동의어가 되는 거고요. 역시 유통관리사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사실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럼 왜 동의어가 많을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역시나 이 유통관리사는 그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학의 한 분야인 마케팅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와요. 근데 그 마케팅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영문 표기를 번역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동일한 영어 단어라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번역들이 되다 보니까 동의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쓸 거고 여러분들은 그 출제자가 뭘 지칭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어들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같이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포켓 상권, 항아리 상권, 독립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만 정리하시면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켓 뭐예요? 주머니고요. 항아리? 말 그대로 항아리. 그다음에 뭔가 독립상권, 독립돼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권이 포켓, 항아리, 독립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도로 개설이 쉽지 않은 산이나 하천을 배후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상권. 그냥 걔네만 따로 독립적인 그런 상권을 포켓 상권, 항아리 상권 또는 독립 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당연히 독립돼 있으니까 외부 상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독립적인 상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 가지고 포켓 상권 또는 항아리 상권 또는 독립 상권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상권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강조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점포 이용 고객 기준 또는 고객 흡인 정도를 기준해서 1차 상권과 2차 상권과 3차 상권도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용어 하나 정리하시는 거고 그 용어가 포켓, 항아리 또는 독립상권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상권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권의 세력권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 가지가 판매권, 거래권, 상세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상권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정리하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상권의 계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상권의 계층성 역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역시 내용 정리하기 전에 그냥 말 그대로 가자고요. 상권의 계층성, 말 그대로 뭘까요? 상권은 계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상권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밑에 내용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이러한 상권의 계층성은 고객 수용 정도에 따라 지역상권, 총상권 지역, 그다음에 지구상권, 개별 점포상권 또는 지점상권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제일 중요하세요. 한 번 더요. 상권의 계층성에 따라서 고객 수용 정도에 따라 상권은 지역상권 또는 총상권 지역, 지구상권, 개별 점포상권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3번 내용 보시면 이 세 가지 어떤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먼저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점포상권의 순서로 정한다.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넓은 범위를 먼저 정하고 점점 좁은 범위를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넓은 건
지역 상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좁은 것이 개별 점포 상권 또는 지점 상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상권의 계층성에 따라 상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 세 가지가 지역 상권, 지구 상권, 지점 또는 개별 점포 상권이 있는데 지역 상권이 가장 넓은 법이고 개별 점포 상권이 가장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역 상권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상권 범위, 도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여 시 또는 군을 포함하는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도시 간의 흡인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지역 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 상권의 결정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인구 규모, 행정기관 집적도, 업무기능 집적도,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수 및 성격, 교통 체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외워야 될까요?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 지역 상권은 가장 상위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 역시 좀 포괄적인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출제가 되면 주어진 내용들 중에 가장 포괄적인 건 지역 상권과 관련돼 있다는 형태로 유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결정 요인을 외워서 간다는 의미보다는 지역 상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해 놓으시면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지역 상권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상권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죠. 지역 상권보다 좀 좁은 범위가 되는데 첫 번째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의 범위 행정구역상 구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지역 상권 내에는 여러 개의 지구 상권이 포함된다. 당연하겠죠. 지역 상권도 상위적인 개념이니까 하나의 지역 상권이 있다면 그 안에 다수의 지구 상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그러한 지구 상권의 결정 요인들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서비스들의 집적도 및 성격, 교통체계, 유동객 수, 지역 상권의 특성 및 범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외워서 가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지역 상권과 지구 상권에 대한 결정 요인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점포 상권에 대해서 이제 지점 상권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가장 좁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상권과 지구 상권 내 각각의 개별 점포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런 개별 점포 상권, 지점 상권의 결정 요인에는 배후 상권의 규모, 시설, 업종, 경영 능력, 입지력, 지구 상권의 특성 및 범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지금 지역 상권, 지구 상권, 지점 상권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 가지고 지금 장표가 만들어져 있죠. 개념 정리하고 결정 요인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정 요인 구별해서 외우자고 드리는 거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정 요인이라면 지역 상권과 관련돼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정 요인이라면 지점 상권 또는 개별 점포 상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정리하신 내용이긴 한데 이러한 개별 점포 상권 또는 지점 상권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또는 한계 상권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상권의 계층성에 대한 개념과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또는 지점 상권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권의 계층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정리하신 거고요. 그럼 이제 상권이 뭔지 확인하셨고 상권의 특징으로서 상권의 계층성에 대한 내용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이러한 상권을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먼저 의의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면 일단 상권 조사는 뭘 조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상권의 약도, 교통 지형 조사, 업종 분포, 인구 및 특성 파악, 경쟁점 조사, 매물, 임대료 권리금 조사, 점포 내 외부 조사, 점포주 조사 같은 것들이 상권 조사의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야 될 때 이런 조사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고 보시면 의도 인구를 조사하는 거, 총 유도 인구를 조사하는 거, 고객층과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 내점률 조사, 고객 품목과 가격대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조사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적인 내용 들어가 있고 이건 순서대로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상권에 대한 2차적 지역 정보를 먼저 수집할 거고요. 그게 수집되고 나면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지도를 작성할 거고 그렇게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도가 작성되고 나면 그 상권 내 지역에 대한 관찰 조사를 한 다음에 직접 방문에 대한 정성 조사 및 정량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순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권 조사의 의의적인 측면들 간단하게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전수조사 뭘까요? 전부 다 조사하는 거고요. 표본조사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해졌습니다. 전수조사 보시게 되면 모든 조사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완벽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전수조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당연히 전부 다 조사할 테니까 비용은 커지겠죠. 하지만 정확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반해서 표본조사는 모든 조사 대상,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조사 대상에서 일부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수조사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표본조사는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정확성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권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표본조사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표본조사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정확성이 낮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정확성이 낮은 부분들을 보완해 주어야 할 거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되냐면 표본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게 될 거냐면 표본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일단 표본 설계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의의적인 측면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표본을 설계하는 거니까 조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것. 그게 바로 표본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표본 설계 역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내용들 있고 이것 역시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모집단을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프레임의 결정,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 표본 크기의 결정, 표본 추출 실행 계획의 수립, 표본 추출의 실행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본 설계의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순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억을 좀 해 놓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표본 설계에 대한 의의적인 측면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 표본 설계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방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것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가장 무성의하지만 가장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확률적 표본 추출이고요.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표본 추출이 확률적 표본 추출, 주관적인 표본 추출이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없어 보이는 설명을 가미하면 확률적 표본 추출은 좀 있어 보이게 표본을 뽑는 방법이고요.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대충 표본을 뽑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추출은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그렇다면 대표적인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역시나 장표상으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무작위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지 표본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확률적 표본 추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편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갈래 먼저 정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확률적 표본 추출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무작위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지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비확률적 표본 추출, 편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갈래 태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각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 방법들을 좀 자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제 그 유통과세 시험 특성에 보게 되면 이제 내용박스 해가지고 글상자에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한 다음에 이게 뭐야? 한 형태 출제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본 추출과 관련된 방법들이 되니까 각 방법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그 무작위라는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밑밥을 살짝 깔긴 깔았는데 그 확률적 표본 추출은 좀 있어 보이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대충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서도 무작위라는 표현 쓰시는데 일상적인 관점에서의 무작위라는 표현은 대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무작위라는 표현은 그 대충이란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라는 표현을 쓰냐면 동일 발생 확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 동일 발생 확률을 가정한 표본 추출을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동일 발생 확률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은 확률적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얘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 표본 추출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다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지 표본 추출 블라블라고 양이 좀 많이 쓰여져 있기는 한데 요건 논리적으로 개념 잡아가시면 좀 더 수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지 표본 추출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 모집단을 다수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를 도와드릴 목적으로 간단히 예를 들면 전체 서울시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바로 표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뭐 몇 개의 A 집단, B 집단, C 집단, D 집단, E 집단 하는 형태로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지 표본 추출의 공통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공통점에서 어떻게 표본을 뽑냐는 건데 요 구조에서 만약에 10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면 100개의 표본을 뽑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뭘까요? 지금 하위 집단 5개니까 각 하위 집단별로 20개씩 표본을 뽑아서 전체 100개의 표본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5개 하위 집단들 중에 가장 괜찮은 집단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만 100개를 뽑아서 전체 표본 100개를 완성하는 방법도 있을 듯해요. 맞죠? 그랬을 때 전자 각 하위 집단별로 골고루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이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의 하위 집단에서만 전체 표본을 뽑는 방법을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에 대한 개념 잡아드렸고요. 내용 잠깐 보시면 층화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표본을 모집단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지역, 성별, 나이 등 같은 가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여러 하위 집단에서 공평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여기서 얘기하는 공평하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위 집단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군집 표본 추출. 모집단을 다수의 소집단으로 구분한 후 그 집단 자체를 모두 표본으로 선정하거나 그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층하와 군집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해서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역시 각 방법들 하나씩 보시면 될 듯한데 제일 첫 번째 편의 표본 추출 말 그대로 뭘까요? 표본 설계자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 편리한 대로 하는 겁니다. 판단 표본 추출, 표본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편의 표본 추출을 보시게 되면 조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단 표본 추출은 조사자가 모집단과 그 요소에 대한 자신의 지식, 조사 목적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조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특정 집단을 표본 선정하는 방법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의 표본 추출과 판단 표본 추출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당 표본 추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전에 이미 결정되는 백분율 또는
표본수와 일치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요게 이제 할당 표본 추출의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할당 표본 추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체 모집단이 있고요. 그 전체 모집단을 다수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각 하위 집단별로 표본을 골고루 뽑아내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설명드려 버리면 저는 이 할당 표본 추출을 뭐와 동일하게 말씀드렸을까요? 층화 표본 추출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층화 표본 추출과 할당 표본 추출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혼란스럽죠? 뭐가 혼란스러울 거냐면 근데 층화 표본 추출은 확률적 표본 추출에 해당하고요. 할당 표본 추출은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층화가 됐던 할당이 됐던 전체 모집단을 다수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걸 구분할 때 아무렇게나 구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뭘 가지고 구분했을까요?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사용될 수도 있고 주관적 기준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객관적 기준이 사용되면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관적 기준이 사용되면 할당 표본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할당 표본 추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눈덩이 표본 추출 말 그대로 뭐냐면 눈덩이 요만큼 있다가 눈이 더 쌓이면 이만큼 점점 더 커지는 게 눈덩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요. 얘한테 일단 조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조사 대상자 A한테 한 명만 추천해봐. 그랬더니 얘가 또 B를 추천해. 그럼 이제 B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얘한테 조사한 다음에 한 번 더 추천해. 그러면 이제 다시 C한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표본들을 늘려간 형태, 눈덩이처럼 늘려간 형태, 그게 바로 눈덩이 표본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조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대상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조사 대상자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비확률적 표본 추출 쪽에 들어가 있는 편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1절 상권의 개요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가 되는 거고 이 정도 범위 가지고 상권의 개요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제2절 상권 분석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상권을 분석할 때 이제 뭐가 활용된다? 정보기술이 활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냐면 일단 상권 분석에서는 정보가 필요할 테니까 그 상권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상권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1차 자료가 뭐고 2차 자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잡으셔야 될 듯하고 이 둘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 이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럼 먼저 1차 자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사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직접 수집한 자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직접 수집한 자료를 우리는 1차 자료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자료는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직접 수집한 자료니까 정보의 질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수집한 정보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 때문에 이미 수집되는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연관성 있는 자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2차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조사자가 다른 조사 목적으로 이미 수집 및 정리하여 문헌으로 제시한 기존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기업체, 정부기관, 각종 조사기관의 간행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출판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이 가장 대표적인 2차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아까 1차 자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셨으니까 2차 자료는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자료니까 획득 비용은 저렴하죠.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수집한 자료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정보의 질은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말씀드렸고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어떤 얘기 하나가 더 들어가냐면 지금 자료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수집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전 한 가지만 좀 논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경영학적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뭔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걸 경영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결정할 때 경영학적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어려운 거 먼저 할까요?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쉽다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자료는 획득 비용이 비싸다고 이야기 드렸고 2차 자료는 획득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차 자료와 2차 자료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수집할까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1차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래서 1차 자료의 수집에 앞서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떤 얘기가 얹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요게 상권 정보인데 이 상권 정보를 결국 뭐 해야 될까요?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각 방법들에 대한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각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에 대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편조사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설문지를 조사 대상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응답 내용을 기입한 후에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회수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신 거죠. 근데 이러한 우편조사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응답자 1인당 비용이 저렴해요. 뭐 우편물 보내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많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응답자 1인당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응답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 설명이 불가능하며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우편으로 보내면 그 우편을 받은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할 텐데 조사자가 거길 따라갈 수 없으니까 보충 설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 우편조사법 여러분들 이제 경험 있으실 텐데 뭐 이메일이 됐던 오프라인 메일이 됐던 뭔가 설문지가 도착하면 그 설문지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휴지통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요. 휴지통으로 가는 순간 조사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우편조사법은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우편조사법에 대한 이야기 정리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전화조사법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에게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응답자로부터 적절한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질문 내용이 길어질 경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면 왜 응답자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우리 사례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리고 070도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았더니 저쪽에서 설문조사 기관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반응은 바로 끊어버리실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응답자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전화조사법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인 면접법이고요. 말 그대로 직접 만날 겁니다. 만나서 뭐 할 거냐면 면접, 쌍방향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 대상과의 대면 면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역시 어떤 특징인지 보시면 조사 대상에게 보충 설명이 가능하고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자의 질문 방법과 대화 기법 등에 따라서 조사 대상의 반응이 달라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 만난다니까요. 직접 만나니까 당연히 보충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져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당연히 조사자는 피조사자에게 유도신문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고요. 유도신문을 하게 되면 그건 좋지 못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대인 면접법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신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점두조사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너무나 자주 언급되는 출제 너무 자주 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점두조사. 어디서 조사하는 걸까요? 점두. 여기서 얘기하는 점은 점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는 머리예요. 결국 점포 앞에서 조사하는 것을 점두조사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포에서 조사원이 대기하다가 구매한 고객에게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자기 점포의 상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두조사법 내용보다 그냥 이 표현만 익히시면 되죠. 점포의 앞에서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5번 유치조사법이라는 거고요. 조사원이 대상자들에게 조사표를 배포하고 며칠 후에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대상자들이 회답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조사일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상권 정보의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 뭐 앞에 정리 쭉 해드렸으니까 그런 범주를 정리해서 그 내용들 풀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상권 정보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상권 정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상권 정보를 정보기술에다가 결합시키는 문제, 그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권 정보 시스템과 지리 정보 활용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일단 상권 정보 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권 정보를 정보 기술에 도입시켜 놓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업종별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개념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면 이걸 지정부에 활용한 결과물이 있을 거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리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하시게 되는데 일단 개념적인 측면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지리정보, 즉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정보를 처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지리정보는 보통 지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위상, 레이어, 중첩, 버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시고 이것도 단골 출제 메뉴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먼저 위상이라는 거고요. 개별도 형상의 경도와 위도 좌표 체계를 기반으로 다른 지도 형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 요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위상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거 그냥 영어 단어로 가면 층이에요, 층. 그래서 객체별로 각각의 공간 정보가 뭐요? 층으로 구성되는 것. 층으로 구성된 것을 레이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층이다 보니까 점이나 선 혹은 면으로부터 특정한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레이어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첩입니다. 중첩, 뭐가 중첩일까요? 뭔가 겹쳐 있는 게 중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황 도면을 어떻게 겹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동일한 경계선을 가진 두 지도 레이어에 대해, 레이어는 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지도 층에 대해 하나의 레이어에 다른 레이어를 겹쳐놓고 지도 형상과 속성들을 비교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역시 겹쳐놓는다는 것이 중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퍼라는 것은 그 경계에 있는 그 충돌면을 버퍼라고 하는데 특정 개체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주변을 우리는 버퍼라고 하는 거고요. 선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버퍼는 면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다음 지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 4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용어 4개가 위상, 레이어, 중첩, 버퍼라는 것이 된다는 사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계속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방대하고 다양한 공간 정보, 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제2절 상권 분석에서의 정보기술 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3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